네,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양당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송 전 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자 당시 피해 당사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 개입의 몸통을 찾아야 한다.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입장을 내놨는데 발언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도 뒤에 숨어 국민 주권을 도둑질해 가려 했던 세력의 진짜 몸통, 배후가 누구인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직위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당연히 문 전 대통령에 대하여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두 번, 세 번 받아봐야 될 문제 같아요. 해당 기관에 단순 이첩을 한 것뿐인데 이것 자체도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 판단을 더 구하고 앞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행정기구 어떤 행정부도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뿌리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김기현 대표께서 무슨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가 드러났다. 너무 본인을 좀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최근에 자신의 거취 문제 때문에 기자들을 좀 멀리했었던 김기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사건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 이름이 35번이나 언급됐다. 민주주의 농락이다. 선거 테러.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그리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이 선거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30년 지기 친구라고 불리는 송철호 전 시장에게 어떤 당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 당의 후보에 없는 비리 사실을 계속 들춰내가지고 좀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나는 관여한 바 없다, 이첩만 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은 문 대통령이 30년 지기 친구라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정권의 실세라고 불리는 임종석 실장이 그 사건을 누군가에게 이첩했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을 이첩받은 누군가는 당연히 이것은 권력의 입김이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건 권력이 지켜보고 있는 수사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수사가 났던 것이고요. 당연히 김기현 대표가 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 무혐의가 다 밝혀졌던 거고요. 그러면은 이 일련의 정황들을 봤을 때 이것은 상당 부분 권력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몸통을 찾아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김재섭 위원장 발언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건 명백하게 총선용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지 끝까지 지켜봐야 아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에 판결이 나온 거는 1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은 좀 존중하고 당사자들이 그러나 항의를 하고 있는 만큼 본인들의 결백은 이제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론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치 이 논란의, 이 의혹의 핵심이고 핵심적인 배우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한 일종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다뤄지는 이 재판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공모했거나 기획했거나 이런 증거나 정황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기 위한 일종의 좀 부풀리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총선을 앞두고 좀 선명하게 나가기 위해서 좀 이용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관련자들이 다 지금 징역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이거는 윗선과는 아무 상관없이 실무자들이 한 일이다라고 발뺌하기에는 저는 너무 많은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저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명이 넘죠. 그럼요. 게다가 민정수석실에 있는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뭐 반부패 비서관,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그 사정 기능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징역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거 사실 대통령실의 생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고 윗선의 보거든요.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요. 이런 저는 말씀이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지구 친구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린 이상 예. 저는 당연히 이 일련의 수사 과정에 뒤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 발언도 앞서 듣지 않았습니까? 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 그 첩보를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뭐 이첩한 것뿐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뭐 기획이라든가 공모가 드러난 건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좀 구체적으로 한 말씀 더 뭐 덧붙이신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조금 더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예. 검찰의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 한쪽에 있는 거고 이제 당사자들이 피의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이야기하고 피해- 있는 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게 보면 원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지만 분명 이번 1심에서 또 무죄를 받게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예. 들면 이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송철호 전 그 시장의 공약을 조율해주고 송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주도록 또는 김기현 당시의 울산시장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뭔가 구체적인 국가의 정책 그 발표 시점을 좀 조율해줬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청와대가 그런 부분에서 개입했다 이런 의혹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무죄로 또 판명이 났고 이뿐만 아니라 뭐 송 후보의 경쟁자를 뭔가 나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 나오지 못하게 하도록 당내에서 청와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주저앉혔다 이런 의혹도 있었지만 이건 역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가 이제 송철호 전 시장을 위해서 무언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범죄를 기획하고 공모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밝혀져야 될 부분 그리고 법정에서 싸워봐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측근에 대한 첫 유죄 판결입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후 그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이 대선 자금과 관련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계속 있다가 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는 이젠 재판 리스크로 조금 국면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과 관련돼서도 백현동과 관련돼서도 성남FC와 관련돼서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상관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지만은 예. 관련자들이 거의 다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유독 그 가장 최정점이 의사결정권의 최고 정점에 있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김용 부원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가장 가까운 측근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특히 이제 대장동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역점 사업이었던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사업과 관련돼서 뇌물 혐의로 지금 실형을 받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훨씬 좀 국면이 달라질 가능성들이 있다. 게다가 앞으로는 이제 공천 작업도 해야 될 테고요. 뭐 그다음에 공천과 공천을 넘어가면 또 선거를 지휘하는 역할들도 해야 되는데 예. 매주 2회 많게는 3회 재판들을 참여하면서 과연 총선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민주당 일각에서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만 해도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재판 리스크로 넘어와서 훨씬 더 무거운 정치적인 짐을 짊어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오늘 판결로 인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 법한데요. 뭐 사실 이게 처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미 재판은 진행돼 왔던 그동안에 몇 달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이라던가 정진상 실장이라던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지금 다 이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리스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앞으로 예정된 재판의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실제하는 거죠. 그리고 예.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총선 지휘를 하는데 그렇죠.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예. 면에서 이제 당 대표로서 아주 실시간으로 전략을 보고받고 여러 가지 전략에 따라서 구체적 액션과 판단을 해줘야 되는 당 대표의 역량이 총선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예. 예정된 재판과 당무 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가 또는 당 대표만큼이나 전략적인 단위를 좀 더 촘촘하게 짜서 예. 대표의 어떻게 보면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당의 기구가 사실은 총선 국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당내에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요즘 연일 이 대표에게 날을 세우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또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말이 나옴직한데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침묵이죠. 당의 구성원들이 당연히 소수 의견이나 대안을 얘기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별로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지요. 공천이 걸려 있거나 당내 강성 지지자들에게 혼날까 봐 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한 게 바로 이낙연 전 대표였죠. 평소 이렇게 직설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요즘 왜 이렇게 나오시는 걸까요? 사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귀국하신 지 한 5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활동을 안 하셨던 건 아닌데 사실 당내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아껴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상 이제 당의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총선이라는 아주 큰 전쟁을 앞두고 예. 사실은 굉장히 절박한 마음이 민주당의 큰 어른으로서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뭔가 뭐 이재명 체제를 흔들거나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간적인 비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더 나은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충정 어린 예. 쓴소리와 조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아예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실제로 당내 여러 비명계 의원들도 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달 동안 똑같은 조언과 똑같은 비판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당에서도 인식을 하고 예. 조금 더 일신하는 계기,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설화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이 좀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총선 때까지 이런 긴장감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강성 지지층들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 좀 적절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당의 어른으로서 뭐 쓴소리를 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오늘 그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난 걸로 알려지면서 좀 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 대표까지 지낸 인사이기 때문에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지만 뭐 분당설이라든가 신당 추진설 계속 뭐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좀 낮게 점치는 네. 것이 중론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말에 힌트가 있다고 보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예.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 반대편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이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것은 이낙연 전 대표가 시사하기를 예. 저는 개딸로 표상되는 강성 팬덤이라고 봅니다. 그럼 강성 팬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와 색이 다른 민주당 내 팬덤들을 예. 바이러스라고 지칭한 이상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랑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한 셈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정도로 말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예.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실상 상대방을 바이러스로 정의한 이상 분당 가능성이 제법 생겼다. 더 이상 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가 함께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가능성도 같이 높아지는 셈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이낙연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주류라고 생각을 해 왔었고 이 인사들은 지금도 당의 주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같은 그 행보가 향후 혹시 모를 지도부 공백을
좀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너무 앞서 나간 해석일까요? 사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된 이후에 이재명 체제를 흔들겠다 또는 이재명 체제를 없애고 비대위로 가자 이런 목소리는 사실 당 안에서 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도부의 공백을 대비해서 뭔가 목소리를 낸다 이것보다는 이제 총선이라는 아주 큰 싸움을 앞두고 우리 당이 좀 더 나아져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당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 제기가 반복됨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비공식적으로는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중지를 모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어떻게 보면 당의 큰 어른으로서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마치 이재명 체제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인효한 혁신위가 지도부와 중진의 희생, 뭐 험지로 가든가 아예 뭐 선거에 나오지 마라 이 요구를 6번째 혁신안으로 만들어서 이 정식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인효한 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입니다.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70점, 80점짜리 이런 혁신은 없습니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그러므로 저희 의원들도 같은 마음이고 저도 그렇고 아주 참담한 마음입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답변은 당에서 월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우선 그 지도부라든가 친윤 의원들의 어떤 희생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뭐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그동안 인 위원장의 총선 출마 관련된 얘기가 얼마나 언론에 회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뭐 불출마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뭐 희생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 이건 뭐 지금까지 지도부에 던진 메시지 중에 가장 뭐 폭탄급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거 지도부가 정말 받을 수 없는 이런 거를 얘기한 이유, 그러니까 공천권을 넘기라고 한 이 발언의 의미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국민의힘의 이제 총선 기획단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총선과 관련된 룰 세팅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총선 기획단에서 만들어진 안은 그 이후에 일어날 공천관리위원회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서 공천을 하게 됐는데 저희 논의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로 간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한 번도 나온 한 적이 번도 없는 언급되지 시나리오잖아요. 않았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뭐 어떤 맥락에서 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좀 말하자면 자신만의 결정일 가능성이 저는 그래서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협의가 됐다기보다는 조금 즉흥적인 형태가 더 강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강수를 둔 이유는 아마 혁신위원회의 안을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힘에게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혁신안도 어떤 총선의 룰도 공관위가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최종 기관에서 이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혁신위를 꾸려온 입장에서 한번 공관위까지 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의지 표현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됐을 때에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모든 혁신위는 100%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로섬 게임을 하면서 100점 아니면 0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가 공관위가 안 되면 이대로 0점으로 사장돼 버릴 것 같고 내가 만약에 공관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지금만이 100% 관철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원장 카드는 저도 굉장히 놀랬던 카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지금까지 그 인요한 혁신위가 많은 혁신안을 내놨지만 사실 뭐 좀 그 중에 좀 셌던 것이 이제 뭐 험지 출마해라 불출마해라 뭐 이 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답을 내놓지 않다가 오늘 뭐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자신을 추천해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빠른 정강 속도로 좀 거절을 했어요. 정강 속화처럼 거절을 했는데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최고? 그러니까 되게
김기현 대표의 이중성이 좀 보이는 국면이죠. 이중성이다. 왜냐하면 원래는 인요한 위원장을 데려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굉장히 두 분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마치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모든 권력을 위임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줄 것처럼 했지만 막상 본인의 밥그릇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인요한 위원장을 굉장히 냉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 안에서 소외시키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예. 사실 당대표가 받아주지 않는 혁신안에 대해서 예. 어떤 중진들이, 어떤 주류 세력들이 반응을 하겠습니까? 당대표도 희생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먼저 나서서 희생하겠다? 이런 거 사실 당 안에서 쉽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많은 혁신이 여야에서 많은 혁신위를 띄워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당 지도부를 향해서 이렇게 좀 물러나라, 험지 출마 이렇게 한 적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사실 이게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가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는 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윤 주류 세력이면서 동시에 또 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이기 때문에 마침 공교롭게도 인요한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혁신의 대상에 딱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그렇죠. 선거 패배도 네. 작용했을 거고요. 네, 그렇죠. 당을 위해서 뭔가 희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위치이면서 동시에 예. 본인이 어떻게 보면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이라서 소위 말해 본인이 만약에 혁신의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면 예. 오히려 혁신의 주체로서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본인의 일이 돼버리니까 본인의 이해관계가 작동해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인요한 위원장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본인이 한 희생과 본인이 받은 공격에 대해서 예. 일종의 좀 빛을 받아내려고 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이걸 받아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나는 뭐라도 남기고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예. 좀 깜짝 놀랄 정도의 제안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그 현재까지 기류로 봐서는 김기현 지도부가 뭐 현 체제로 총선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입니다. 당무감사를 통해서 직접 물갈이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일 거라 봤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요한 혁신으로부터 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서둘러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한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그 압박 때문에 당무감사 카드를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이후에 한 3년 반 이상이 지금 흘렀는데 예. 그동안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해가지고 공석이 된 자리는 있거든요. 아니면 공직자로 나아가면서 탈당을 해가지고 공석이 된 자리는 있었지만은 예. 당무감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배제했던 적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오히려 지금 이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는 빠른 게 아니라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카드를 무마시키는 방식으로 당무감사 카드를 꺼냈다고 생각하지는 그런 건 않고요. 아니고. 예, 오히려 예. 국민의힘 통계적으로 보수정당의 통계적으로 한 40%에서 50%의 물갈이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대로 뭐 22.5%의 위원장들이 갈린다라고 예. 하는 것은 오히려 큰 수치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다만 지금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당 안에서 굉장히 술렁술렁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지 예. 이 당무감사 카드 자체가 어떤 이 김기현 지도부를 연장시킬 수 있는 유효한 카드로 지금 전혀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시점이 대통령실 개각과 또 맞물려서 있는 측면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김기현 대표가 네. 좀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뭐 조용히 칼을 갈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그동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사실 김기현 지도부가 해체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그런 위기 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시작이 됐죠. 혁신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근데 김기현 대표가 결국에 지금 선택하고 있는 그 길을 보면 예. 어쨌든 본인은 울산에서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용태론이라든지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전혀 응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명백하고, 예. 그 증거로 의정부회를 울산에서 최근에 여시기도 하셨죠.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면에서 본인은 울산 출마를 확고히 하고, 대신에 당에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혁적으로 공천해야 되고 새 인물로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런 당내의 요구가 특히 뭐 수도권에서 험지에서 뛰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원내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김기현 대표도 일종의 방어막이 좀 필요한 거죠. 예. 나의 울산 출마는
지키되 대신해서 무언가 공천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분명히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컷오프를 통해서 예. 지금 이렇게 하위의 명단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비율은 발표가 됐잖아요. 한 22.5%. 이 정도의 인물들을 물갈이를 하고 그 안에 새 인물들, 뭐 용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 새롭게 영입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는 작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김재섭 위원장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뭐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저 국민의힘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왜냐면 지금 수도권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를 빼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넣기 위해서 당무감사가 사용됐던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그 해당 당협위원장의 어떤 경쟁력과 그 지역에 있는 당의 지지율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객관적인 예. 데이터를 통해서 하위 몇 % 정도를 우리가 컷오프를 하겠다, 컷오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공관위에 전달하는 차원이지 여기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작용해서 누군가를 빼고 누군가를 넣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총선 기획단 입장에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그 지역구와 그리고 또 당 대표 자리는 두 개의 떡을 다 쥐고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당내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그 수도권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역구가 도봉구에서 있는 입장에서 예. 지역구를 옮긴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나를 뽑아준 지역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저는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어서 아, 그래요? 예, 뭐 아직까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거긴 하지만요. 예. 예, 아직까지 그렇게 확단하긴 이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젊은 정치인 두 분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스템 공천이 갖춰져 있다면 뭐 선거 때마다 뭐 너가 불출마해라, 뭐 내가 불출마하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어렵고 그리고 그렇죠. 또 뭐 하지만 현재 그 한국 정치에서 그 시스템 공천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 이 정도면 혁신했다 할 정도의 어떤 결과를 내놓을 방도가 현재 환경에서 좀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위원장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너무 정치 상황이 네. 많이 바뀌고 네. 제가 이제 공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같은 정당의 이름으로 총선을 연달아서 치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당 간판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네. 공천의 일관성까지 저희가 기대하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나마도 과거의 밀실 공천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정량화된 지표를 통해서 공천을 하려고 하는 양당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상황에 따라서 잘 만들어놓은 룰들이 그때그때 번복되고 예.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그 전에 만들어놨던 관행이라든지 룰들을 존중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제도도 지금 선거 앞두고 매번 바꾸는 상황에서 예. 공천의 일관성까지 기대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그것이 바로 기득권 정치의 문제인 것 같고 아까 청년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런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뭐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어떻게 보면은 뭐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오히려 이용하고 기득권을 더 유지한다거나 강화한다든가 뭐 이런 모습도 보시고 좀 실망도 하셨을 것 같은데 박 전 최고위원은 어떤 생각을? 근데 저는 사실 해보셨습니까? 오히려 이제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서 공천 제도가 예. 상당히 잘 확립되어 있는 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는 시스템 공천이 우리의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 1년 전부터 총선과 관련된 룰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서 공천을 하고 그리고 뭐 저희도 앞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위 20%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평가를 합니다. 대신 명단은 나가지 않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안에서도 꼭 누구를 내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교체는 되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치가 더 나아지려면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 이 얘기보다도 예. 일단 뱉어놓은 말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김재섭 위원장께서도 지금 총선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총선기획단이 발족했고 실제로 뭐 청년과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룰들을 뭐 제안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 이렇게 재원을 해봤자 그리고 지금은 마치 다들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막상 공천 시즌이 되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공포해왔던 룰들 아니면 예. 제한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게 하는 게 중요하지 계속해서 말만 남는 상황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최악이다. 그래서 저는 뱉은 말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예. 굉장히 우리 정당에서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박 전 최고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쇄신과 관련돼서 항상 나오는 그 표현, 그 용어가 뭐 지금은 586이 됐죠. 386이. 네. 뭐 686까지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오늘 앞서 발언 들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에 출마하겠다.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선배 정치인들의 어떤 용태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네. 일단은 사실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뭐 예. 세대 교체, 시대 교체, 뭐 세계관 교체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당 안에서 우리부터 좀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예. 그리고 민주화 세력에 대한 그 업적과 가치는 굉장히 존중하지만 민주화 세계관만으로 다가오는 총선과 앞으로의 대선을 치를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내 청년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만 여전히 헛걸음질 치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사실 586 세대의 용태라든지 특정 세대의 물갈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청년 정치인들도 주장하는 거지만 국민들도 바라고 있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 정치인들에게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죠. 단순히 우리가 젊으니까 뽑아달라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다른 철학과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들 앞에 당당히 설명하고 예. 그에 따라 좀 겨뤄보는 것이 이번 총선의 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되게 기운들도 좋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용태론이 나왔던 586이 또다시 출마 선언을 하고 당의 주류를 장악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민폐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민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민주당을 장악했고 정치의 주류를 장악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정치는 그동안에 지켜왔었던 좋은 관행들도 많이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정치가 무능하다는 평가,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흔히 말하는 586 세대가 바뀐 대한민국의 사회적 아젠다들, 사회적 의제들을 제대로 캐치해내고 그걸 정치에 의존하는 거 능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없거나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정치에 대한 권력욕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686이 전면에 나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네. 나라에 대한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과거의 그 민주화를 통해서 학생운동을 했던 그 애국심이 남아있다 그러면 용태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회 상황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서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고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여야 입장 듣겠습니다.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 질서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고 상습 탄핵 전문 정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진즉 폐기되었어야 마땅한 탄핵안을 다시 들고 와서 국회 폭정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국회의장과 짬짬이하여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입니다. 애초부터 예산안 처리를 전제한 본회의 일정은 합의문 조항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간 점거 등의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정책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오늘 그 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 가능한 모든 의원들이 이제 본회의장 앞에서 밤샘 점거 농성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미 이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이상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지금 사실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 폭거를 막을 힘은 없어 보입니다. 뭐 물론 물리적으로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그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 헌법에서도 가장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탄핵을 통해서 이 어떤 국무위원 등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인데 예. 사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뭐 사실은 잉크도 마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명백한 법률 위반도 지금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로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총선 전에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명백한 법 위반이 있는 상황이고 국민적 지탄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탄핵을 밀어붙인다고 한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막아낼 도리가 없는 상황인 건데 법률 위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관행의 파기 등 정도를 제기하면서 이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본회의장 앞에서 이제 일단 막 몸싸움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한 번 국민들이 정치에 눈을 돌리게 되는 그다음에 예. 정치를 더 혐오하게 되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탄핵안과 이제 맞물려서 예산안 처리까지 조금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제 본인들이 소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은 너무나 회피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법사위만 보더라도요. 상임위에서 합의하에 올라온 법안들 300여 건 정도 민생과 직결될 수 있는 법안들도 그 안에 당연히 포함되는데 예. 법사위가 사실상 계속해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집권 예. 여당으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마땅히 법사위를 여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출신 의장과 짬짬이해서 지금 뭐 본회의를 연다, 탄핵용 본회의를 연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기국회 의사 일정, 특히 이제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9월 1일에 이미 양당에서 원내수석 부대표들을 통해서 합의하에 일정은 정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이미 양당 합의간, 그러니까 양당 합의가 있었고 이게 마치 이제 민주당이 알아서 혼자서 막 본회의를 여는 것처럼 그림이 보여지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양당이 합의한 내용이 있고 그것이 문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의장 입장에서도 이 본회의를 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미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도 오늘 그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해서 뭐 예산안 처리부터 하자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지만 오히려 예산안을 빌미로 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본인들이 계획했었던 필리버스터를 전면적으로 취소할 정도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전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김재섭 위원장 짧게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핵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법률 위반이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힘으로 좀 밀어붙이는 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동의해주기 어렵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젊은 정치인 두 분의 격조 있는 평론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